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가게를 마감하기까지 저는 썰TV와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어랑 젓갈을 전문으로 하면서 전라도식 반찬을 판매하고 있어요. 자그맣게 혼자 하는 가게이다 보니 손님들이 오고 갈 때 빼고는 늘 혼자 가게에 있죠. 저처럼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님과 짧은 대화를 주고받기는 한다만 이게 옆에 사람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제게 하루 종일 친구가 되어주는 게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썰TV죠. 아차, 제가 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돈이 될 뻔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아들은 의사예요. 아들이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은 당시에 아들이 근무하던 병원의 원장 딸이었죠. 처음에 상대 쪽 집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좋다기보단 부담감이 턱 밑까지 차올랐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못난 부모 만나서 장가 한번 가는데도 기죽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라도 아들내미 기죽지 않게 결혼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돈이 제가 장사를 하는 이곳에 찾아와 제게 돈을 던졌어요. 이 돈을 받고 애들 결혼식 하는 날 여행이나 가라고 말입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돈이라고 소개하는 게 영 창피하다나요? 그 사실을 우리 아들이 알고는 곧장 그 집으로 쫓아가 난리를 피웠어요. 그렇게 결혼은 파투가 났죠.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머, 아이고, 사람 잡겠네, 잡겠어. 상철 오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그러다 상철 엄마 정말 큰일 나.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래? 어? 여보, 대기 아빠, 당신 빨리 좀 나와서 말려봐. 사람 잡겠어. 아유, 상철아, 너는 대기 형 따라서 아줌마 집에 가 있어. 어디를 가? 이리 안 와? 이 옆에 내야. 네가 자식 앞에서 아비를 개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어? 대답하라고 대답! 인연이 사람을 아주 개무시하네, 어? 야, 이리 안 와, 박상철! 아줌마,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알았어. 아저씨 금방 올 거야. 상철이는 걱정하지 말고. 야, 대규야! 얼른 상철이 데리고 집에 가 있어! 아유, 상철 아빠! 정말 왜 이래, 응? 저와 아들이 원래부터 서울에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아들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서울로 올라왔죠. 그전까지 저희는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전라도 광주요. 동네에서 저희 집은 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제 남편은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365일 중 365일을 술에 취해 있었고, 술을 마시면 가뜩이나 많은 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사람이었죠. 그 분풀이의 대상은 언제나 저였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아이가 맨발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외치고 다닐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지금도 그 당시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저릿하네요. 머리도 좋고 착한 우리 아들. 화목하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더 편한 곳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텐데 말이죠. 에라이, 옆에 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온종일 얼굴이 죽상이냐? 어? 입꼬리 좀 올려. 올리라고! 이리 와봐. 내가 입꼬리 억지로라도 올려버리라니까. 아유, 속 터져. 아유, 속이야.
집구석에 들어와도 마누라나 애새끼나 그저 비 맞은 개 맞아 우중충하게 있으니 내가 밖에서 나가서 일할 맛이 나겠냐고. 어? 야, 박상철! 이 자식은 이거 너 학교에서 뭐 배우고 오는 거야? 어? 네 선생님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인사하라고 뭐 그런 거 안 가르쳐? 대답을 해야지. 어이씨고. 이제는 하다 자식놈도 나를 무시하네. 어? 너 아버지한테 인사 안 하냐? 인사 안 해! 뭐라고 하는 거야? 사내 자식이 말이야. 목청 크게 인사해야지. 상철 아빠. 상철이가 못 감기 때문에 열이 올라서 그래. 애 좀 쉬게 놔둬.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상철아,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 어? 어딜 들어가서 자, 이 옆편네야! 어디 남편이 자식놈 훈계하는데 네가 끼어들어? 어? 네가 이딴 식으로 자식놈 앞에서 나를 개무시하니까 저 자식이 압이 무서운 줄을 뭐라고 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어? 대답을 해봐! 아유, 재수없어 하여간에. 내가 정씨 집안 기집애랑 엮여가지고 내 인생이 아주 똥통에 처박였어, 똥통에. 야! 너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대답하라고! 상철아, 얼른 나가, 얼른! 아저씨, 아줌마,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남편은 왜 저랑 결혼을 했던 걸까요?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싫어했으면서 왜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고 나한테 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무슨 마음으로 그랬던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예전 집이 꿈에 나오곤 해요. 예전 집에 들어서면 집 마루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죠. 항상 앉아있던 그 자세로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쳐다봐요.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며 육지거리를 내뱉기 시작하고 또다시 예전처럼 저는 꿈속에서 그 사람 발 아래 웅크려 짓밟힙니다. 그럼 8살 우리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들아이는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 동그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맨발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 꿈을 꾸고 난 날이면 온몸에 식은땀이 축축히 젖고 얼굴엔 눈물 범벅으로 깨어납니다. 원수 같은 인간. 죽었어도 나를 괴롭히네. 죽어서도 나를 괴롭혀. 잠에서 깨어나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저는 혼잣말로 저렇게 되뇌어요. 참 악연도 그런 악연이 있었을까 싶죠. 하루도 멍들지 않은 날이 없던 저. 그런 제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던 남편. 남편은 죽는 그날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분께서 사거리 횡단보도 길을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인데도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서 사고 직후에 바로 발견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인지라 주변에 가로등도 마땅치가 않아서 사고 도주 차량 번호를 보지는 못했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드님은 아무래도 같이 들어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고 나오시는 동안 저희가 아드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술에 찌들어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를 반복하던 그 인간. 일용직을 나가던 공사장에서 술 때문에 쫓겨나 놓고 그날 그 이유를 저한테서 찾느라 바빴죠.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뭐 그러면서 죽일 듯이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거기에 더 열이 받았던 건지 비가 내리던 그 새벽녘에 집을 뛰쳐나갔고 그렇게 그 사람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세게 달린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다만 사고 직후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곧장 이송을 했는데도 남편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숨이 끊어진 것 같았죠. 그때가 아들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죽는 순간, 그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이 한참 뒤에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말입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이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저는 남편의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 이제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와 아들아이는 살았다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들아이는 남편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미로서 아들아이한테 못 볼 꼴을 계속 보여주는 제 심정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엄마로서 늘 아이에게 미안했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들아이를 볼 때면 언제나 죄인이었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저를 보면서 시댁 식구들은 독하다 매정하다라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내가 매정하고 독해요? 당신네들이 그렇겠지.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당신네들 큰형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알코올 중독 치료라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와서 설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을 때 그때 당신들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내 얼굴 보면서 니들이 뭐라고 했냐고? 네가 그런 일 당할 만한 게 남편한테 굴었겠지? 아이고,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고 독하다고? 이게 매정해? 내가 우리 상철이 낳고 기저귀값 하나가 없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니들 땡전 한 푼도 안 내밀었어. 알아? 형한테 달라고 하라고? 니들 형이 나가서 돈을 벌었겠니? 허구한 날 외상으로 술이나 퍼마시고 공사판 가서 벌어온 돈으로 그 인간 자기 주둥이에 술 쳐넣기 바빴어. 알아?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 나한테 입 뻥긋하지도 마. 알겠어?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모른 척했어요. 그래놓고는 저한테 매정하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남편 장례를 치러준 것도 감사한 줄 알라고 쌍욕을 한 뒤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아들아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친정이 없었던 터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9살짜리 아들아이와 돈 600만 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했으니 그 살림살이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이 가시겠죠? 시장에 작은 가게 자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방 하나가 딸린 작은 가게를요. 거기서 아들아이 고등학생 때까지 살았어요. 착한 우리 아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면서도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었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며 공부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상철 엄마는 참 좋겠다. 응? 아니 상철이는 어떻게 과외 하나 안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해? 아유, 우리 지석이는 과외를 붙일수록 어째 성적이 더 떨어진다니까. 그놈의 자식, 부모가 자기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죽어라 돈 버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놀궁이만 하고 있다니까는. 아유, 저기 자기야. 아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지석이 상철이가 공부 좀 봐주면 안 될까? 아이 그래도 지석이 그놈이 상철이 말이라면은 잘 듣잖아.
내가 상철이한테 과외비도 다 낼게. 응? 성실한 우리 아들은 친구를 과외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아들 녀석은 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굳이 과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아들아이는 저한테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이자 저에게 전부였어요. 아들아이가 공부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저에게 좋은 가게 하나 차려주고 싶다고. 우리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옷도 사 입고 다니게 하고 싶다. 저를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아이는 의사가 되었어요. 아직도 아들아이의 의대 합격 소식을 듣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살면서 기뻐서 온 게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아들아이는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게 생활비도 주었죠. 저 역시 아들아이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악착같이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그 덕에 지금의 가게 자리도 얻게 되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드디어 빌라지만 드디어 서울의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집도 갖게 되었죠. 참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행복은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 나 30분 뒤에 도착해. 여자친구랑 같이 가고 있어. 엄마한테 미리 얘기하면 엄마가 또 이것저것 분주하게 준비할 것 같아서 그냥 가요. 잠깐 엄마 얼굴만 뵙고 가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알겠죠? 도착해서 가게로 바로 갈게요. 아들아이가 언제 결혼하려나 염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뜸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타난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가게로 온다네요. 아들 여자친구를 처음 보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곱게 차려입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인사를 하는 날을 꿈꿨는데 젓갈 냄새, 홍어 냄새, 그리고 형광등 조명 아래 반찬이 즐비해 있는 시장 가게에서 마주하게 된다니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들 여자친구가 아들한테 실망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또 그날 홍어 단체 주문이 있어서 손질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도 뭐든 해보려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어떻게든 가게 냄새를 좀 빼보려고 한겨울인데 문을 활짝 열고 일을 했네요. 엄마, 우리 왔어! 아들아이와 아들 여자친구가 가게로 들어섰어요. 멀리서 봐도 참 곱게 자란 아가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곱고 흰 피부에 단정한 차림새. 참 예쁜 아가씨였어요. 환하게 웃는 아들아이 뒤로 아들 여자친구가 들어서는데 순간적으로 표정을 확 찡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숨을 참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차 싶었죠. 가게 냄새가 불편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찌해야 하나 싶어 안절부절 어떻게 인사를 건넸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일부러 커피 믹스를 여러 개 뜯어서 뜨거운 물을 담아 진한 커피향을 내보려 애도 썼습니다. 커피 냄새로 조금이나마 아들 여자친구가 숨쉬기 편하라고 말이에요. 아들 녀석은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인지 자기 여자친구한테 우리 엄마 반찬 맛있다고 하는데 아유, 누굴 닮아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싶었네요. 그렇게 아들아이 혼자서만 편한 대화를 하던 중 아들아이가 타고 있던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왔었죠. 어? 아, 아니야, 오빠. 내가 빼고 올게. 내가 운전 좀 하잖아. 어머니, 저 잠깐 차만 금방 옮기고 바로 올게요. 으이그, 괜찮다니까. 내가 빼고 올게. 어머니랑 얘기 좀 더 나누고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아이 여자친구가 왜 그렇게나 차를 빼려고 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냄새가 불편했으니까요. 대화하는 내내 커피컵을 입에 대고 있는 듯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향이 계속 코에 맴돌잖아요. 어쨌든 차를 빼고 오는 것 치고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밖을 나가봤습니다. 혹시나 길을 헤매는 건 아닐까 해서요. 아이고야. 그런데 거기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아들아이 여자친구는 다른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차 빼면 그냥 끝난 거지 뭘 자꾸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에?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누구는 뭐 이런 시장통에 오고 싶어서 왔는 줄 아나. 저도 여기 오기 싫었어요. 살다 살다 이런 데는 처음 와봐서 차를 어디에 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차 뺐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아가씨 말 희한하게 하네. 아가씨, 내가 아가씨한테 처음부터 잔소리 했어요? 아가씨가 차 빼러 와서는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에? 꼴랑 트럭 한 대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세우면 되지. 뭘 내 자리 네 자리 하냐고 했잖아요. 그거 그냥 제가 혼잣말한 거지 아저씨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아들아이보다 제가 먼저 나서서 걸었기에 그 상황을 아들아이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봤죠. 시장에서 상인들끼리는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터라 저는 후다닥 가서 무슨 일이냐고 우리 애가 뭘 잘 몰라서 여기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아이 여자친구는 제가 달려오자 당황한 듯 했고요. 저는 일부러 대화 내용은 못 들은 척 굴었어요. 일단은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겨우겨우 상황을 정리하고 나자 아들아이 여자친구는 쭈뼛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상황을 넘기려 말을 먼저 걸었어요. 아유, 시장이라서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다들 예민해요. 하루 온종일 물건 상하차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상철이 보고 나가라고 할 거를. 안 그래도 현아양 나가고 나서 내가 상철이 보낼 걸 하고 생각했는데 아유, 놀랐겠다. 그렇죠? 상철이 그 녀석의 여자친구 생각도 못하고 시장으로 데려와서 다음에 제대로 밖에서 만나요. 그게 낫겠어. 나도 가게 주문이 많아서 와서 괜히 고생만 했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운전을 좀 잘했으면 되는 건데. 아들 여자친구와의 머쓱한 대화를 마칠 수 있었던 건 아들아이가 나타나서였어요. 저는 서둘러 아들 아이에게만 이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게 일이 바쁘다고 말이에요. 그 뒤로도 아들은 몇 번 이야기해오곤 했어요. 언제 한번 여자친구와 밥이라도 먹자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 보자고 말입니다. 아들 아이도 알겠다고 했죠.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혹여나 제가 아들아이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짐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딱 보아도 풍족하게 자라온 아가씨 같았는데 만나는 남자 엄마가 성에 차지 않는다면 그 화살이 우리 아들한테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가 아들아이 여자친구를 마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아이는 제게 그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알아서 결혼까지 하겠다니 그저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녀석이 만나도 병원장 딸을 만났네요. 상견례 당일날까지 저는 계속 2주 가까이를 하루 빠지지 않고 사우나를 다녔습니다. 몸에 배긴 홍어 냄새와 젓갈 냄새를 빼려고 말이죠. 말 그대로 때 빼고 광내서 상견례 자리에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상철군 어머님 괜히 불편하실 수 있다고 저만 먼저 나가라고 해서요. 듣자하니 상철군 어렸을 때 사별하셨다고 하던데 엄마들끼리 뵙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자들끼리 편하게 얘기하죠. 뭐 그나저나 시장에서 가게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상상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었나 봐요. 이렇게 고우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사돈이 될 사람. 여자 쪽은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다고 들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는 여자 쪽 엄마만 나와 있었죠. 그쪽에서는 저를 배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왜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까요? 말의 내용은 저를 위하는 내용이었으나 말투는 저를 위한다기보다는 깎아내리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졌죠. 그 와중에 우리 아들아이 참 당당하고 똑부러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장모가 될 사람에게 할 말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미인이시긴 하세요. 예전에는 얼마나 더 고우셨는지 몰라요. 아차, 그리고 장인어른도 같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장모님만 나와 계시니까 옆자리가 좀 허전해 보이시는데요. 자기야, 내가 말했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분 다 나오시게 하라고. 장인어른은 병원에서는 이런저런 이유 따지지 말고 당당하게 환자들 대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또 의외시네. 그래도 뭐 장모님 말씀대로 어머님들끼리만 계시니까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야 하기는 하네요. 제가 청일점인 건가요? 어, 우리 김 닥터는, 아니, 우리 상철군은 참 똑부러져. 언제 봐도 자기 얘기 잘하는 게 참 보기 좋다. 아드님이 저희 병원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김 닥터한테만 예약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닥터들이 질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나 결혼하겠다고 때를 쓴 건가 봐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좀 당황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사이라는 것도 놀랍기는 했는데 김 닥터는 누가 봐도 풍족하게 자랐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우리 사돈이 가게를 하신다길래 크게 운영하시는 줄 알았는데 뭐 그래도 우리 딸아이 말로는 가게에 그렇게 손님이 많다고 하던데 언제 한번 저도 홍어무침 부탁드려도 되죠? 저희가 조만간에 다른 쪽에도 개원을 하나 할 거거든요. 그때 고사 지낼 때 홍어무침 올려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김 닥터가 잘 말하면 그쪽 병원은 김 닥터가 메인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인 줄 알지? 분명히 상견례 자리인데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 제 아들에게만 했죠. 제가 거기서 기죽어 버리면 우리 아들도 무시당할 것 같아서 개의치 않고 계속 그 대화에 말을 얹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들아이는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죠. 왜냐고요? 제가 예비 사돈이었던 그 여자 말을 듣다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리고요. 뭐, 집 같은 거는 원래 남자 쪽에서 준비하는 거라고들 하지만 대충 얘기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집을 해주시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저희가 구하는 집이니까 저희 본가 근처로 구하는 거 괜찮으시죠? 아차차. 그리고 저희도 애들 신혼집에 자주 안 갈 테니까는 사돈께서도 굳이 들락날락 하시는 거 좀 자제해 주자고요. 아니, 무슨 제가 거지도 아니고 세상에 고상한 척이라는 고상한 척은 다 떨면서 저 따위로 말을 하는데 정말 열이 뻗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아, 예, 그럼 저야 감사하죠. 아유,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사돈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 듣는데 솔직히 조금 불안했거든요. 어지간히 자식 사랑 있으신 분 같은데 혹여나 다 커서 결혼한 자식들 생활에 이래저래 간섭하실까 봐요.
아유, 애들 집에 뭘 굳이 들락날락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는 거죠. 저는 사돈이 들락날락 하실까 봐 걱정이었는데, 아유, 다행이네요. 아, 다, 다행이네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는 아주 가만히로 보는 그 여자한테 한 방 먹이고 나니 그제야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기싸움을 제대로 하고 나서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네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난리가 났었죠. 제 아들아이가 결혼을 하는 것도 경사인데 심지어 그 결혼 상대가 병원장 딸이라고 하니 이거는 로또 된 거나 다름없다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겪은 일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사건이 발생한 건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2달여쯤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들어서더군요.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상견례 이후에 처음 보는 터라 어색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머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게가 아담하네요. 아우, 어떡하죠? 제가 믹스커피는 못 마셔서 애써 타주신 건데 죄송해요. 그나저나 매출은 어때요? 생활비는 나오는 건가? 아우, 그나저나 우리 김 닥터가 속상했겠다. 엄마가 시장에서 이러고 계시면은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일을 좀 생각해 보시지. 요즘 카페 같은 곳도 많이들 하잖아요. 아, 예, 뭐, 그래야죠. 상철이 생각해서라도. 그나저나 갑자기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뭐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랑 저희 남편이 드릴만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제게 내민 건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였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3장 들어있었죠. 이 돈을 대체 왜 주는 건가 싶어서 의아한 얼굴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제 얼굴 표정을 보던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비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시라고요. 저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상하실 거 아는데 정말로 악의는 없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서로를 위해서 저랑 저희 남편이 제안 드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아무래도 결혼식장에는 저희 남편 병원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실 테고, 그분들이 다 우리 김닥터 인맥들이 될 사람인데, 사부인께서 오시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 식당에는 오시지 말고 그 돈으로 여행이라도 좀 다니시면서 쉬다 오시라고요. 수십 년을 시장에서 계속 일만 하셨을 텐데 이제는 여기저기 구경도 하시고 다니면 좋잖아요. 참, 저보고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오면 자기 남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다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들 결혼식인데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나의 전부인 아들의 결혼식에 말입니다. 거기를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돈을 제가 넙죽 받겠어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다시 그 여자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말이죠. 아니, 김 닥터 생각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라니까요. 아들 인생 이제 막 피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휴, 어쩜 그렇게 아들 자식 앞길을 망치려고 하세요. 예? 저희가 애들 집까지 다 구하고 했는데
이 정도는 양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지 마시고 이거 받으세요. 저는 돈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봐요. 예비 사돈. 아니, 예비 사돈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그 정신 나간 여편네는 제가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제게 돈을 던지고 사라졌어요. 절대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흩어진 돈을 쥐어들고 그 여자 뒤를 쫓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차를 타고 이미 떠난 뒤였죠. 제 반응을 예상했던 건지 시동도 안 꺼둔 채 제게 왔단 거더라고요. 시장 바닥에서 멀어져 가는 그 여자 차를 향해 정말 악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당장 이 돈을 가져가라고 말이에요. 이웃 가게 상인들이 나와서는 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저를 부축해서 가게로 같이 와줬어요. 어찌나 울었는지 가만 앉아있는 것도 힘에 부치더군요. 집에 들어와 안방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엄마, 울어? 뭐야, 왜 그러는 건데? 어? 왜 우냐고? 엄마, 나 좀 봐봐. 어? 일어나서 나 좀 봐봐. 왜 그러는데? 어? 가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우냐고, 엄마? 아들아이는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1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나 다른 건 몰라도 너 하나 키우면서 평생을 너한테 죄 지은 마음으로 살았어. 그렇게 네 아빠 죽고 나서 이제는 너를 내가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 벌었어. 적어도 내 아들 따뜻한 밥은 늘 먹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많은 것도 못 해줬는데 내 아들 이렇게 잘 큰 거 나 우리 아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상철아, 엄마가 너 키우면서 남들한테 피해 한 번 끼친 적 없고 난 부끄럽게 돈 번 적 없어. 내가 네 엄마인데 고작 시장 바닥에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내가 운주석에 못 앉아 되는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아들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아이를 보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아이 역시 저를 붙잡고 울었죠. 한참을 울다가 아들아이는 저를 일으켜 예비사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꼭 쥔 채 말이에요. 그 인간들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다 되었더군요. 아들아이는 그 집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얼마 안 있다 인기척이 났고 현관문이 열렸죠. 어머머! 이것 봐, 김닥터.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들 녀석은 예비 장모의 얼굴에 대고 그 수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자의 남편이 나왔죠. 그 여자의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입니다. 아들아이는 땅에 떨어진 수표를 다시 한번 줍고는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내던졌어요. 짝! 그 모습을 보던 그 여자 남편이 제 아들아이 뺨을 때렸죠. 또다시 짝! 이번엔 제 아들아이가 예비 장인이었던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아들아이는 그 인간들이 당황해서 벙쪄 있던 말던 자기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딴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내가 결혼 안 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고 가? 당신네들이 뭔데? 당신들이 뭔데? 뭐? 이미지가 망가져? 더럽고 치사해서
돈에 미쳐가지고 뒤로 더럽게 돈 버는 당신네들이나 이미지 신경 써. 당신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그딴 소리를 해? 어디서 사람한테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어대? 이딴 결혼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해. 니들 수준에 맞는 집안 찾아서 수준 떨어지는 것들끼리 잘해봐. 알겠어? 오늘부로 나한테 니들 집안 인간들 머리칼이라도 보였다간 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뭐야? 아이고, 네가 우리 병원에서 그렇게 나가면 어디서 너 받아주기나 할 것 같아? 내가 너 이 바닥에서 의사 노릇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시간 문제야. 건방진 놈이 말이야. 근본 없는 집구석 출신 그나마 능력에 있어서 사위로 삼으려 했더니만은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야.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언제 망하나 기대해봐라.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당신 병원이 얼마나 더럽고 거지 같은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까 봐?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누가 먼저 망하는지. 그렇게 아들아이의 결혼은 파투가 났어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아들아이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 있잖아요. 파혼하고서 한 2주 정도 아들아이에게 연락을 하더니만은 장문으로 욕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멈췄습니다. 딱 그 정도였던 거죠. 아들아이는 그날 그 난리를 치고서 곧장 그 병원을 그만뒀어요. 다행히 아들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많아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그쪽 집안은 현재 풍비박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익명의 제보자라고 해볼까요? 익명의 제보자가 그 병원에서 일어났던 악행과 비리를 폭로했기 때문이죠. 서류로 장난을 쳐서 프로포폴, 네, 그 위험한 약물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주면서 큰돈을 만졌던 모양이에요.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병원에서 일어났던 의료사고,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게 함께 논쟁거리가 되죠. 말 그대로 풍비박산. 역시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대로 돌려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항시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